나이 들면 무조건 손절해야 하는 5가지 사람 유형. 피를 나눈 가족이든 어렸을 적부터 알아온 사이이든 더 나아가 몸을 섞고 사는 부부 사이라도 이제는 끊고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느끼는 반가움도 잠시, 함께 있다 보면 반드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거나 큰 소리 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이것도 재주라면 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는 자리마다 항상 분란을 일으키니 말입니다만 재주라고 인정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도 고약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럼 사람을 대놓고 외면하고 멀리한다고 야박하다는 소리 들을 게 겁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기도 하지만 거울을 보며 얼굴을 살피고 옷을 고치듯 우리 자신부터 이런 유형의 인간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빨리 끊어내야 하는 사람 첫 번째는 뒤끝 없다고 본인은 말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목숨 거는 유형입니다. 조금만 불쾌해도 앞뒤 안 가리고 성을 크게 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도 결국 큰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자꾸 눈치를 보게 되죠. 이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혈질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닌 것이 그냥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누가 성격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성격을 먼저 말해버립니다. 이렇게 자신을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묻지도 않은 성격을 미리미리 말해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수틀리면 내 마음대로 하는 성격이니까 내가 알아서 처신해라. 이런 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혈질 인간, 뒤끝 없는 인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위해 하루 빨리 끊어내야 하죠. 두 번째는 배려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줄지 일말의 고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은 우리 보고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라고 좋게 생각하라며 위로를 해주지만 참 쉽지가 않죠. 사실 배려심 없는 이런 인간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어울리는 방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회화가 덜 된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남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일수록 절대 지기 싫어하고 자기 자랑은 끝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라면 치밀할 정도로 집요하게 달려들기도 하죠. 세 번째는 논리력 하나 없으면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논리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똑똑한 척은 하고 싶어 남을 비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더구나 비판할 때의 그 어투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본인은 아주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멋있게 비판을 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성격 자체가 꼬여있고 부정적이라 한마디 한마디 쓰는 단어가 냉소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냉소적인 어투로 비판을 했으니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반박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력은 떨어지고 그러니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재반박하기가 아주 궁색해집니다. 하지만 지기는 너무도 싫습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하죠. 토론이고 뭐고 이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논리의 궁색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인신공격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인신공격을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비열하고 치졸한 성격이 드러난다는 것을 자신은 모릅니다. 인신공격을 받은 상대방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속으로 무시하고 대꾸를 하지 않아 버리는데 그럼 또 이 바보 같은 사람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우쭐댑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그 짓을 하죠. 논리력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참 어렵게 사는 유형이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털어놓고 사과하고 용서받으면 될 일인데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가여운 인간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그런 경험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 한 번 했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계속 말을 만들어야 하는 그 힘겨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익숙한 사람한테는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라 그것을 감내해냅니다.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을 용서해줄 수는 있더라도 다시 믿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라 언제고 다시 거짓말을 해서 더 세게 뒤통수를 후려맞은 적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게 자존심이란 자기 자신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이자 상대를 겨눌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존심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은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공격적인 성향을 띱니다.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 감정의 기복도 심해서 작은 일에 크게 기뻐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완전히 뒤집어져 한바탕 큰 소동을 벌이기도 하며 별말도 아닌 것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집어삼키기라도 하는 듯이 덤벼들기도 하는 사람. 괜한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도맡아 하고 싶지 않다면 자존심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 사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자존심만은 지켜야 하는 사람과는 이제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성격도 저절로 좋아지고 인품도 훌륭해지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나이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더욱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격을 바꾸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이 점점 괴팍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결함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남 탓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점점 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끝은 어떨지 뻔히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빠르게 연을 끊어야 하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4가지 관계. 나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이 들면 서로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하죠. 각자의 생활을 다 인정해주고 서로 타치하지 않으면서 공통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공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이 먹을수록 다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와이프를 잡았다든지 또 반대로 와이프가 남편을 잡았다든지 그러면 그 화가 농축돼 있기 때문에 나이 들면 그것이 터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황혼 이혼율이 굉장히 많게 늘어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각자 부부지만 서로의 객체임을 확실히 인정해주고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의 예시로 미국의 한 부부가 서로 계약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3가지의 계약을 했는데 하나는 주말 부부로 살 것, 그리고 주중에는 서로 무슨 짓을 하던지 터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것, 마지막으로는 한 사람이 싫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헤어지자는 것. 이렇게 조건을 달고 계약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은 90살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죠. 누가 누구를 구속하거나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결혼 생활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격 차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가사 노동을 같이 분담하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가사 노동은 와이프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주말 부부가 됐든 또 맞벌이 부부가 됐든 이 가사 노동은 대개 와이프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나이에는 그게 하나의 관례가 됐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30년 동안 와이프가 가사 노동을 전담했다면 바꿔서 이제는 남편이 가사 노동도 전담도 해보고 또 때로는 분담도 해보고 하면서 가사 노동을 남편이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사 노동을 분담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가사 분담을 정확히 하고 서로에 대해서 수시로 칭찬을 해주면서 꾸준한 표현을 유지한다면 70살이 넘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죠. 즉,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 무엇보다도 소통이 좋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얘기하면 그걸 귀담아 듣고 또 추임새를 넣어주고 또 응원해주고 편들어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나 소통을 잘 못하고 와이프가 얘기하면 말을 무시하고 또 남편이 말하면 무시하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 싸움이 잦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틀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얘기하면 무조건 편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외롭습니다. 밖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다 끊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최소한 자기 배우자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 편 돼주기. 이런 처세가 부부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의 관계는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자녀의 관계도 어릴 때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그때는 관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결혼하고 각자 독립해서 나가면 그 자녀들도 독립된 객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서 간섭을 한다든지 또 전화를 자주 해서 뭔가 부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할 자식이 하나 없습니다. 자녀들한테 전혀 바라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어떤 일을 하든지 노후 자금은 빈약하다 할지라도 건강을 지켜가면서 내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내 목숨 끊어질 때까지 일을 하면서 자립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좋아지는 관계를 만들죠. 세 번째는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효를 극진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우리 나이 때 부모님들은 더 살으셔야 몇 년 안 되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수시로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아플 땐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해드리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남아있는 그 생애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노력한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어떤 부모님이든 다 고생 없이 살아오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끔 울컥하기도 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배운 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기도 합니다. 늦기 전에 한 번 더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한마디 더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아쉬운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가 좋아지려면 부부 관계와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각자 도생이 필요하죠. 각자 자기가 열심히 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긴 하지만 서로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것이죠. 각자 자기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형제들한테 서로 사탕도 뺏어 먹고 또 나눠 먹고 했지만 독립된 인격체가 돼가지고 결혼하면은 각자 자기 삶에 바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상속할 재산을 가지고 대판 싸우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또 형제들은 죽을 때까지 우애 좋게 서로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서로가 각자 독립체로 잘 살아가는 것이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나이 들면서 더욱 더 중요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관계인데 이제는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닌 스트레스를 관계로 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느껴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재테크보다 우테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재테크라는 말처럼 버누라는 한자와 영어 테크를 합성해서 만든 말입니다. 말 그대로 친한 친구들에게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성심성의껏 투자하라는 말이죠.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인생 후반전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친구랑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훌륭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함께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나쁜 친구들에게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행실이 나쁜 친구들이 서로 악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신들만의 룰을 만들고 결국 범죄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나이 먹은 어른들이라고 해서 친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초등학교 동창인 50대 후반의 남성들이 내연녀를 동반하고 만나는 모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였다 하면 도박을 하는 친구 모임 그리고 또 술을 퍼 마시는 모임도 있습니다. 유유상종이고 친구도 친구 나름입니다. 모름지기 친구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이여야 합니다. 과연 그런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오늘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고 친구의 정의에 대해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응모작 중에 1등에 뽑힌 글이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죠. 바닥을 친 경험이 있는 연예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 비로소 누가 친구인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풍요 속에서는 친구가 나를 알아보지만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아보게 된다는 말이 이 상황에 꼭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가 철저한 친구. 건강관리에 철저하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와 어울리면 어느새 내 자신이 도박꾼이 되어 있을 테고, 술 좋아하는 친구와 어울리면 반드시 술을 마시는 것이 빠질 수 없는 그 일정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운동, 식생활 등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친구를 곁에 두고 있다면 함께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될 테니까 이런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건강해질 일입니다. 두 번째, 매사에 긍정적인 친구.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좋은 기분으로 집을 나섰다가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마음마저 불쾌감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같이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거나 항상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며칠 내내 기분이 푹 가라앉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로구나라는 걸 말이죠. 교류를 끊어야 합니다. 굳이 만나서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얘기를 들을 필요 없기 때문이죠. 계속 만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고독이나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긍정적인 친구와 만나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 희망찬 얘기를 나누는 게 우리 마음의 약입니다. 세 번째,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 유머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마치 웃긴 얘기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개인기가 있다거나, 더 나아가 요즘 유행하는 음담 패설을 꽤 차고 있어야 하는 것쯤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머 감각은 그런 게 아니죠.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 또는 언짢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너그러움과 배려심을 바탕으로 재치 있게 부드러운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유머 감각의 정의입니다. 유머 감각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서점에서 웃긴 얘기가 실린 책을 사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머 감각이 키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너그러움과 배려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유머 감각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를 만나면 편안하고 쾌활해지는 거죠. 네 번째, 취미가 똑같거나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 여유 시간이 늘어나는 인생 후반전에는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성취욕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자양분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와의 만남은 서로를 발전시키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아주 건설적인 교류입니다. 취미가 다양한 친구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뭔가 항상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젊었을 때는 이 취미가 다양한 사람을 아예 잡기에 능하다고 폄하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인생 후반전에는 그 뛰어난 잡기가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열정과 몰입력 그리고 시간 관리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다양한 취미를 즐기면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다양한 취미를 가진 친구로부터 느끼는 그 활달함과 열정은 우리 삶마저 뜨겁게 달아오르게 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젊은 친구. 백발을 하고도 여전히 동심을 잃지 않고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얼굴엔 백발에 어울리는 주름이 있을 망정, 얼굴은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환하죠. 마음이 젊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래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노쇠해지는 것은 절대 경계해야 합니다. 노화는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노쇠는 허약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노화와 노쇠가 비슷한 말이거나 같은 말이거나 또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노쇠해지면 생각이 경직되고 고집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만사가 귀찮아지죠. 매력적으로 근육량도 떨어지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또 그리고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마음이 젊은 친구와의 만남은 우리 자신을 항상 청년으로 살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 친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최고의 친구입니다.
고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전화해서 마음을 털어놓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에는 함께 슬퍼해줘야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듯 친구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친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째, 옛날 친구. 친구하면 뭐니 뭐니 해도 옛 친구입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한 학창시절 친구들은 인생에서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그 시절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옛 친구죠. 어떤 계산도 없이 순수하게 어울리던 사이여서 옛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시절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계산 빠른 입속이 넘쳐나지만 옛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는 이런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도 내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위안이 되고 편안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옛 친구가 있다면 안부 전화 한 통 또는 카톡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들 곁에 이런 좋은 친구들을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좋은 친구를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부터 곁에 두고 싶은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친구들에게 그런 좋은 사람으로 남아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